4번 개념을 좀 설명할 건데, 높임법. 이제 얘가 나중에 중세국어랑 엮여서도 출제는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높임법을 먼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현대국어의 높임은 크게 세 개다. 주체, 객체, 상대. 모의고사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 이 주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어떤 서술어가 있으면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를 높여야 되거든. 한 문장이 혼문장으로 주어 하나에 서술어 하나면 그냥 그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속에 다른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버리면 이 서술어가 얘를 높일 때 이 주어를 높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서술어의 행동의 주체, 다른 말로 하면 서술어의 의미상 주어, 얘를 높여주는 거야. 여기서는 쉽게 동작의 주체인데 주어를 높인다고 설명을 할 거고, 이 주어를 높일 때 실현하는 방법이 깨서라는 조사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 좀 전에 그 어간 했었잖아. 어간을 제외한 애가 어민데 선어말 어미, 시를 쓰거나, 가다야. 가다. 사전 찾으면 가다가 기본형이고, 그럼 다 앞에 있는 애가 어간이니까 얘가 어간.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미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하나의 문장 또는 단어의 끝에 있는 애가 어말어미야. 이 어말어미 앞에 들어간다. 시. 그래서 얘가 앞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란 말이야. 선어말어미 시. 그 다음 단어 자체가 높임의 뜻을 갖고 있는 특수어미가 있어. 예를 들면 드시다야. 이때 드시다가 물건을 드는 거 말고 밥을 먹는다 할 때 그 드시다. 얘 같은 경우는 사전 찾으면 뭘로 찾아야 돼? 드시다는 드시다로 찾지. 그럼 여기까지가 뭐여야 돼? 어간이어야 돼. 그럼 다시 뭔가 시작하는 애랑 끝나는 애 사이에 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어말어미가 아니야. 어간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 어간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시가 추가된 거다. 그래서 이 시가 추가되면서 높임의 뜻을 줬다? 그럼 그때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어간 자체에 들어가 있으면 이때는 선어말어미 시를 안 쓰는 거야. 이건 내신하고 모의고사에서 자주 묻습니다. 이런 거 주면서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한다. 틀리거든. 요거 구분하셔야 돼. 이게 주체 높임. 그 다음 객체 높임은 원래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건데, 그냥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건데,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얘도 실현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깨라는 조사, 그 다음에 특수어휘가 있는데, 이때는 사용하는 특수어휘가 4개밖에 없어. 여기는 그냥 특수어휘라고 하고 특수어휘의 종류를 안 썼잖아. 특수어휘의 종류가 좀 많거든. 근데 깨 비롯한 객체 높임에서 깨라는 조사, 그 다음 특수어휘는 4개밖에 없어. 그래서 특수어휘 통해서 높이는데 4개. 무엇이다, 들이다, 뵙다, 여쭙다. 여기까지가 객체 높임. 그 다음 상대 높임이야. 상대 높임은 얘는 다 높여야 돼. 주어를 높이든 서술어에 해당하는, 또는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든. 근데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춰도 돼. 그럼 다시 상대 높임은 뭐만 있으면 실현은 되니?
청자가 있습니다. 그래 청자가 설정돼 있으면 우선 상대 높이면 실현이 돼요. 상대 높임 자체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높이는 거냐 낮추는 거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따지는 거예요. 청자가 설정돼 있으면 우선 상대 높임을 씁니다. 상대 높임은 조사나 깨서나 깨 같은 조사 또는 이런 선어말음이나 특수어미를 가지고 실현하는 게 아니야.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거든. 여기까지가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알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그 상태에서 14번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탐구 과정에 따라 가부터 다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 첫째,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가? 아니요가 가야. 그럼 가는 뭐 하면 되냐? 주체 높이면 우선 안 쓰니까 객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은 쓰여도 되지. 객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은 쓰여도 돼. 자, 그럼 이 상태로 먼저 가를 따져보세요. 1번 선지. 형은 고모를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뭐 있니? 뵙다. 객체 높임. 주체 높임은 없지. 깨서나 선어만 오면 시나 특수어이 없으니까. 그럼 얘 이제 1번 선지 맞고, 그 다음 2번 선지야. 그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있니? 깨서나 선어만 오면 시 특수어이 없지. 그럼 객체 높임 같은 건 혹시 있니? 그냥 연습할 겸 찾아보면 객체 높임 같은 거 깨 못이다 들여다 뺐다 여쭈다 없지. 그래서 2번은 우선 없어요. 2번. 그럼 2번도 우선 맞네. 주체 높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이제 조건 또 따져보면 예로에서 밑으로 와야 되니까 우선 주체 높임을 쓰고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가 쓰이고 있는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주체 높임은 쓰여야 되고 특수 어휘는 안 써야 되지. 그럼 나의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이 두 개인 거잖아. 깨서나 선어말음이 시를 통해서 실현돼야 돼. 자, 그럼 14번에 3번 선지.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뭐 있냐? 우선 깨 없고 입으셔야 해요 할 때 얘 원래 뭐야? 입다지. 근데 입다 거기에 뭐 들어온 거야? 시 어지. 시 그래서 얘가 셔가 된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선어말음이 의시가 있다. 그럼 3번 선지 맞네. 그 다음 4번 선지야.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깨서나 선어말음이 시라고 할 만한 거 있니? 없지. 실제 얘는 뭐가 있어? 선생님께라고 해서 객체 높임의 조사를 쓰고 있지. 그래서 4번 선지는 객체 높임을 쓰고 있어. 주체를 안 썼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습하는 김에 그러면 다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다는 주체 높임이면서 특수 어휘를 쓰고 있는 거지. 자, 5번 선지. 할머니께서는 깨서라는 조사 쓰고 있고 어느 방에서 주무시니야. 사전 찾으면 주무시다겠지? 그럼 얘 여기까지가 어간이니까 얘는 선어말음이 시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야. 이거 자체가 특수어휘예요. 자다의 높임. 그래서 5번 선지는 맞는 거.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5번으로 봅시다. 미안. 15번으로 가는 게 아니지. 우리 내신형으로 저거 높임 몇 개 더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저거 설명 더 해놓고 나서 갑시다. 자, 우선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이 정도까지만 높임법은 알면 되는데 내신에서 추가적으로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우선 첫째,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져. 격식체, 비격식체. 그래서 얘네가 다시 4개, 2개, 총 6개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내신 범위에서는 자습서에 상대 높임의 종류들이 정리가 될 거야. 격식의 4개, 비격식의 2개. 옆에 설명이든 또는 자습서의 설명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학교 학습지 같은 거에 이걸 정리해 줬다. 그럼 외워야 돼요. 각각의 종류. 각각의 종류. 뭐 하십시오체, 하오체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내신에서만. 그래서 자습서 할 때는 이제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가면 내 거 다 체크돼 있을 거야. 또는 학교 자체 자습서에 없다. 그럼 내가 따로 표를 써놔서 외우라고 체크를 해놓을 거야. 그럼 이런 부분이 시험 범위 들어갈 때는 대화 상황을 주고 대화 상황을 주고 각각의 종별 어미 쪽에다가 밑줄을 그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에 상대 높임의 종류가 같은 걸 찾고 또는 이 중에 상대 높임의 종류가 다른 것끼리 짝지어진 걸 찾아야 돼. 그래서 각각의 상대 높임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내신에서는 최소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신 때는 상대 높임의 종류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상대 높임의 종류를 구분할 거면 보기에서 알려줘.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내신에서만 상대 높임의 종류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얘 이제 내려가지고 주체 높임의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주체 높임의 종류야.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어. 얘도 아직까지는 주체 높임에서 직접 높임하고 간접 높임을 구분하는 경우는 모의고사는 다 보기에서 줬거든요. 보기 또는 제시문형, 그래서 지문에서 다 줬어요. 근데 내신은 안 주니까 기억해야 돼. 직접 높인다는 얘기는 서술어의 동작 주체를 그대로 높이면 돼요. 주어를 그대로 높이면 돼. 자, 주어를 그대로 높이면 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주체 높임의 대부분이 직접 높임이야. 좀 전에 했던 예문에 진진데 답이 적어보자. 드시지. 누가? 직접 높이는 거야. 서술어가 그거에 해당하는 주어를 그대로 높이는 게 직접 높임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주체 높임의 대부분이 직접 높임이야. 이 직접 높임의 실현 방법은 저기 있는 거 다야. 직접 높임은 깨설을 통해서 실현하기도 하고 선어만 어미 의시를 통해서 실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 어미를 통해서 실현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이거와 구분되는 간접 높임인데 간접 높임은 주체, 주어와 관련한 신체, 그 다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소유물,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이게 간접 높임이야. 자, 똑같이 주어 할아버지를 보자. 할아버지 생각이 옳다 그러면 반말이잖아. 높임으로 써보려고. 이거야. 자, 그럼 옳다에다가 의시를 넣었어. 뭐가 옳은 건데? 옳다를 높였잖아. 할아버지가 옳아? 아니, 할아버지와 관련된 얘가 옳아. 그래서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줌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여요. 주어를 그대로 높이면 직접,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면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면 이게 간접 높임이야. 아버지가 머리가 하얘졌다고 진짜. 하야타의 히읗인데 어간 히읗, 히읗이 탈락하고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뭐 들어왔어? 시. 그럼 하얀 건 뭔데? 하에서 높인 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체인 거지. 신체 일부. 그래서 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머리카락을 높임으로써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야. 이게 간접 높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서술어가 주어를 그대로 높여주면 직접 높임이고, 서술어가 주어와 관련된 신체나 소유물, 물건 또는 생각을 높이게 되면 간접 높임이다. 실현 방법은 이때도 깨서는 써요. 똑같이 깨서. 이거 할아버지 돈 또는 아버지께서 머리카락이 하얘지다 할 수 있잖아.
깨서 쓸 수 있어. 선호하려면 시도 쓸 수 있지. 근데 이게 다야. 다른 말로 하면 간접 높임 뭘 못 쓰니? 특수 어휘를 통한 높임이 안 돼. 요게 차이. 특수 어휘를 통한. 왜? 특수 어휘는 서술어거든. 이 서술어는 동작하는 존재를 그대로 높여줘야 돼. 간접적으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높임은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없다. 하나 더 해야 돼. 자, 여기까지는 모의고사에도 나오기는 해. 단 모의고사에서 직접과 간접 높임을 낼 거면 보기에서 아직까지는 준다. 내신은 따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하나 할 거는 내신에서 학교에서 설명하는 경우만 냅니다. 최근엔 잘 안 내긴 하는데 아직도 일부 학교가 내기 때문에. 앞존법. 이게 주체 높임과 관련돼요. 주체 높임과. 자, 존대야 높임. 높임을 앞 눌러. 그럼 원래는 높여야 되는 대상인데 눌러. 높여 안 높여? 안 높여요. 청자가 주체보다 높을 때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인 서열이 높을 때 누구를 고려해? 듣는 청자를 고려해서 주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예문까지 같이 써놓으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 또는 손녀가 청자,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왔습니다. 왔대. 누가? 아버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화자는 뭐 할아버지 입장에서 말하는 화자는 손자 또는 손녀일 거잖아. 주체인 아버지, 주체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의 자식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자식이. 자, 아버지의 자식이면 화자 입장에서 아버지를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 돼. 높여야 돼. 그럼 아버지를 원래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께서 지금 뭐 오시였습니다, 그치? 시를 넣어줘야 돼. 시를 넣어줘야 돼. 근데 지금 깨서라는 것도 안 썼고 주체 높임에 깨서. 그 다음 여기 선어말음이 시를 쓴 것도 아니잖아. 얘는 오다라는 거니까 선어말음이 시도 안 썼고 오다, 특수어휘도 안 썼어. 주체 높임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왜? 듣는 청자가 주체보다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서열이 더 높아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나이가. 근데 나보다 낮은 애를 높이는 표현을 듣기가 거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존법은 주체 높임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청자를 고려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가 이 세 개 내신에서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으로 갑시다. 중세국어. 얼마 전에 중세국어 했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우선 중세국어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개념 몇 개가 있다 그랬었고, 모의고사와 수능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중세국어는 다 뭐다? 근대국어가 안 나오니까 이어적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 몇 개의 개념 외워야 되고 이어적기의 특징 갖고 있다. 그 다음 뭐 어주장문 이런 건 외워야 된다 했잖아. 나머지 문제는 다 뭘로 푸라고? 현대국어와의 대응관계를 통해서 푸라고. 자, 15번이야. 이런 거 중세국어 먼저 보는 거 의미 없다 그랬어. 중세국어 먼저 보는 거 의미 없다 그랬어. 애들 입장에서 어렵다라고 할 만한 선지는 1번 선지일 거야. 1번 선지. 1번 선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1번 선지를 뒤에 가서 설명을 해보고 2번 선지 한번 봐봅시다. 앉으시니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그대로 보면 돼. 중세국어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응하는 현대국어야. 자, 이어적기 뭐라 그랬어? 뒤에 빈자리로 넘기면 된대지. 넘어간 거잖아. 여기 있던 지읒이.
이어졌기. 여기까지 이해했어? 혹시 헷갈렸던 사람들, 풀 때 헷갈렸던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면 돼. 현대국어의 한글 맞춤법, 총칙제, 일장제, 이란. 어때? 현대국어는 이어졌기와 끊어졌기라는 거였지. 현대국어는 이어졌기와 끊어졌기를 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단 중세국어와 비교할 때 그때의 현대국어는 뭘 줘? 끊어졌기를 줘. 그때의 현대국어는 끊어졌기를 주기 때문에 얘가 끊어졌기라고 생각하고 뒤로 넘기면 이어졌기야. 그렇게 확인하면 돼. 자, 1번 선지, 2번 선지 그래서 맞고 3번 선지로 가시면 매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관용격 조사 의가 쓰였음을. 자 그러면 현대국어 대응하는 거 찾아. 어때? 봄에 와 있는 말리 밖에 나그네는. 자 어때? 봄에 어때? 와 있다라는 서술어 꾸미지. 서술어 수식하잖아. 서술어 수식하는 애는 누구야? 부사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부사격 조사지. 틀렸네. 관용격 조사가 아니잖아. 부사격 조사. 현대국어로 푸는 거야. 답 3번. 그 다음 4번 선지. 삐논이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어조자음군이 존재했다. 요거지.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쓰이는 거 어조자음군. 4번 선지 맞고. 5번 선지. 왜 해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희읍종성 체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희읍종성 체언이 뭐라 그러냐? 현대국어는 문장에서 용언이라는 애가, 동사랑 형용사라는 애가 형태 변화를 한다. 그게 용언의 활용이라고 했었고,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이라는 애가 형태 변화를 한다. 그걸 개념으로는 체언의 복용이라고 했었는데, 이 체언의 복용은 내는 게 이거라고. 희읍종성 체언이라고. 자,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희읍이 종성에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하고, 희읍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여기까지? 그럼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거 있어 없어? 체언의 복용이 없지. 그럼 어떻게 문제 내겠냐? 현대국어에 희읍이 없는 애인데 중세국어는 희읍이 있는 애를 내겠지. 이게 희읍종성 체언이야. 다시 희읍종성 체언했을 때 체언인데, 명사, 대명사, 수사지 체언인데 희읍이 종성에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다. 용언의 활용, 용언이 형태 변화를 한다. 체언의 복용, 체언이 형태 변화를 한다. 근데 그 체언의 형태 변화가 뭐다? 종성에 희읍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 이게 희읍종성 체언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비교하는 거니까 현대국어는 체언의 복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현대국어는 희읍종성 체언이 없으니까 비교하려면 뭐 해야 돼? 중세국어는 희읍이 있는 애를 주고 현대국어는 희읍이 없는 애를 줘. 5번 선지 그대로 보시면 돼. 왜? 해. 현대국어 어때? 왜? 산으로 돼 있지? 산에. 그럼 어때? 여기는 희읍이 없는데 얘 희읍이 있잖아. 그럼 희읍종성 체언이지. 그래서 5번 선지 맞아.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희읍종성 체언이면 희읍이 받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얘가 이런 거야. 왜 플러스 희읍인 거야. 근데 그 뒤에 조사 뭐가 온 거야? 예, 중세국어의 특징, 이어졌기. 그래서 넘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개념은 희읍종성 체언이지만 꼭 여기 종성 자리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때? 뒤로 넘어가는 것까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 선지 맞고.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꼈던 거는 5번 선지를 앞으로 안 보냈기 때문이야. 5번 선지가 2번 선지 정도 자리로 가보면 애들은 1번하고 2번을 풀면서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1번, 2번 중에서 풀 수 있는 선지가 없어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찍게 될 거야. 그럼 어려웠을 거야. 근데 희읍종성 체언이 뒤로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15번에 1번 선지를 좀 볼 거야. 우선 푸는 방법만 먼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개념 설명하게. 자, 1번 선지 부태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주격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이거에 대응하는 게 뭔데? 부처가. 그럼 주격조사가 쓰였다는 거 확인하려면 문장에서 얘가 주어가 맞는지를 봐야 되지. 부처가 앉으시니 앉았대. 누가? 부처가. 그럼 얘가 주어로 쓰이는 거 맞잖아.
그럼 부처라는 거에다가 주격조사 쓰였으니까 여기도 주격조사가 있었겠지. 있었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부처와 같은 형태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뒤에 얘가 결합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결합해도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는 못 나갔다 그럼 그냥 가에 대응하니까 주격조사가 있었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우선 넘어갔을 거야.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보자. 조금 복잡한데 우선 구개음화부터 해보자. 우리 구개음화의 개념은 기억해 놓겠어. 현대 국어는 구개음화를 적용한다. 디귿, 티귿이 구개음화는 고3 때까지 자주 나오니까 디귿, 티귿이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개념 기억 안 나면 써나 발보 쳐놓고 조사, 어미, 접사야. 형식 형태소 이나 형식 형태소 이. 그 다음 우리 이렇게 반달 모양 얘가 반모음이었어. 반모음 이를 만나. 주어는 디귿, 티귿이야. 디귿, 티귿이 형식 형태소 이, 조사, 어미, 접사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구개음화야. 현대 국어는 구개음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중세 국어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중세 국어는 이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현대 국어는 구개음화를 적용해. 자, 이 개념에다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이중모음의 개념이야. 이거 우리 다 의문할 때 했어. 자, 이중모음은 뭐야?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 이중모음, 발음하는 동안 그 모음 하나를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이중모음을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반모음은 다른 데서는 안 쓰여. 반모음은 단모음하고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들 때만 쓰여요. 이중모음을 만들 때만. 다른 데는 안 쓰여. 자, 다시. 그럼 단모음에 뭐 있었는데? 현대국어 단모음.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어. 이거 현대국어의 단모음.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중모음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외한.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중모음은 다 반모음에다가 단모음이 결합한 건데, 이 반모음의 종류가 두 개가 있지. 이게 반모음. 이걸 제2계라고도 해요. 제2계 반모음. 우계 반모음. 얘를 W계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선 반모음의 종류가 이 두 개인 거야. 이거를 주어를 예로 한번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그럼 이중모음은 반모음에다가 단모음이 결합해야 되는데, 그럼 이중모음은 이계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결합한 애가 있을 거고, 이중모음은 또 우계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결합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중모음 입장에서는. 자, 요게 좀 더 쉬워요. 오우계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결합한 애는 딱 4개야. 오우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애들. 요거. 단모음 빼고 요 4개를 빼면 이게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결합한 거야. 이게 반모음하고 단모음. 자, 예를 들면 요런 거야. 얘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에 없지. 그럼 이중모음이지. 여기 없지. 그럼 얘는 이계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잖아. 이계 반모음은 팩 하나라고 우선 생각해봐. 팩 하나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럼 이계 반모음 플러스 뭐야? 팩 하나니까 5에다 팩 하나 추가해 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6. 이계 반모음 플러스 뭐야? 5. 그럼 야는 얘도 단모음 아니잖아.
이게 반모음 플러스 뭐야? 아. 이거는 이게 반모음 플러스 어지. 요거야. 자, 우선 이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얘기는 또 들어보세요. 우리 중세국어 할 때 중세국어의 단모음 뭐 있었니?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 모음을 만들 때 모음 제자 원리로 기본자 만들었었지. 아래야, 이. 이 기본자에다가 합성의 원리를 통해서 초출자 만들고 제출자 만들었었잖아. 초출자가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오, 땅 밑에 해 져 있는 우, 사람의 동쪽에 해가 떠 있는 아, 사람의 서쪽에 해가 지는 어. 제출자, 초출자에다가 아래야 결합, 점 하나씩 더 주고 준 거. 이러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요? 얘네가 뭐라고? 이 7개가 중세고의 단모음이라고. 중세고의 단모음이 뭐야? 그럼 이걸 제외하면 다 뭐야? 중세고 이중모. 이렇게 글자 만들고 나서 합용해서 쓰는 원리들도 있었잖아. 합용해서 쓰는 것도 다 이중모음이야. 얘네가 단모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중세국어가 철저하게 모음조화가 지켜질 수 있는 게 이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양성모음의 개수와 음성모음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근대국어로 가면서 이 아래아라는 양성모음이 소실돼 버리니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개수가 안 맞아서 모음조화가 지켜질 수 없었던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이 얘기를 다시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럼 요 7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이중모음이잖아. 반모음이 결합한 거야, 단모음하고. 굳이 중세국어의 단모음을 모르더라도 적용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명확히 찾으면 1번 선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잖아. 얘가 어떻게 돼? 부는 나도 보고 얘만 한번 따져보게. 티귿에 요거지. 티귿에 얘를 다시 한번 쪼개볼까? 얘 어떻게 돼? 이어 플러스 이지. 여기다가 이 준 거잖아. 얘 다시 한번 쪼개볼까? 단모음 이 플러스 어지. 여기까지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 여의 이라는 애는 반모음 이 플러스 어 플러스 이인 거잖아. 티귿이 반모음 이를 만나. 그럼 현대국어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외말 적용해야 되니까. 이건 중세국어랑 국외말 적용을 안 한 거고. 티귿이 반모음 이를 만났으니까 뭘로 바뀌어? 치읓으로. 치읓으로 바뀌지? 그 다음에 처. 거기에 얘가 결합한 거니까 뭐야? 주격조사 이. 그래서 주격조사 짝대기가 결합한 거지. 여기까지. 자, 만약에 아직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 요거 하나 더 설명해야 돼. 요거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야. 현대국어의 대표적인 주격조사는 이랑 가가 있다 그랬어. 은는 주격조사가 아니야. 보조사야. 보조사가 주격조사에서 기능을 하는 거고.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뭐랬니? 이 하나랬어.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문론적인 형태에 따라서 이가 쓰이기도 하고 가가 쓰이기도 하는데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하나밖에 없다. 가라는 주격조사가 근대국어에 와서 생기는 거야. 중세국어는 이거 하나야. 그럼 다시 우리 현대국어로 치면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라는 주어를 쓰고 주격조사.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가라는 주격조사를 쓴단 말이야. 앞말에 받침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근데 중세국어는 이거 하나니까 이 하나가 앞말에 받침 유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앞말에 받침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지만 실제로는 얘가 세 가지 형태를 보였다. 이 짝대기 영형태. 요거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제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영형태는 생략이었어. 어떤 때 이가 쓰여? 앞에 있는 말이 당연히 이제 조사는 앞에 있는 말 체언하고 결합하니까 앞에 있는 말 체언이 뭘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 그러면 이가 그대로 결합해요. 단 뭐랬어? 이어져 끼니까 앞에 있던 자음이 뒤로 넘어온다. 그 다음 앞 말이 뭐 할 때 짝대기야? 이외 모음으로 끝날 때. 어때? 시읒 바뀌었고 앞에 있는 말이 뭐로 끝나지? 이 이외의 모음. 앞말이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뭐가 결합한 거야? 얘가 결합한 거야. 그래서 1번 선지 주격조사 짝대기 있는 거지. 자, 영형태는 뭐 할 때? 앞말이 2로 끝날 때. 앞말이 2로 끝나면 굳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5번이었고 그 뒤로 앞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11번하고 12번 파트를 해야 되는데 11번하고 12번 파트. 여러분 여기는 지문에서 우선 다 주고 있어요. 다 주고 있는데 처음에 1문단에서 설명하는 바를 좀 이해를 하면 뒤에가 찾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1문단 한번 보고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편했을 거야. 자, 뭔 얘기냐? 음운 변동이 뭐랬어? 발음. 음운 변동의 목적 자체가 발음을 편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음운 변동은 발음이란 말이야. 그럼 발음이라고 생각하고 봐봐. 음운 변동의 결과,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즉 발음과 표기가 같은 거.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는 거니까. 그 다음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럼 발음과 표기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이걸 묻는 거야. 발음과 표기가 같냐 다르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즉 발음과 표기가 같은 거는 유음 탈락이 있다. 유음 탈락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유음, 리을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으로 다른 탈락 현상에 비해 적용되는 환경이 더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자, 얘 비문학하고 똑같아요. 1문단, 그래서 배경 지식 주고 제재야. 1문단 끝에가 제재야. 그런 거야. 리을 탈락.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환경이야. 이게 이 글에서 설명할 제재. 자, 먼저라고 돼 있대. 그럼 뭐 하겠어? 3가지 이상을 주겠지. 먼저 우선하면 통상적으로 3가지 이상을 주니까 먼저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 너희는 읽으면서 조건 잘 따져야 돼. 왜? 조건 바꿔서 문제 되니까. 즉 조건별로 구분해줘야 돼. 자,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어미, 오가 결합할 때 유음이 규칙적으로 탈락한대. 여기가 그럼 핵심이었고, 예를 들면 구현. 그럼 다시 이해해야 된다. 예시 앞에 핵심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지. 그럼 예를 들어는 당연히 핵심에 대한 구현일 거 아니야. 이 핵심이 지금 몇 가지 설명했니? 예를 들어 앞에 2가지.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어미, 그 다음에 거나 어미, 오가 결합할 때. 그럼 예시도 당연히 뭐겠어? 요거 먼저 주고 요거 주겠지. 순서별로 대응해야 되잖아. 핵심 줬고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갖고 왔으면 예시도 첫 번째 나오는 예시는 요거, 그 다음 나오는 예시가 요거란 말이야. 찾아보시면서 읽으면 돼. 예를 들면 알다의 어간 아래. 알다, 그럼 어간 당연히 알이잖아. 아래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그래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애가 올 때 는이니까, 그 다음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가 올 때 앞시다가 비읍시다. 그 다음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가 아신단가봐.
그랬을 때 리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R 플러스 는일 때 R을 R 플러스 비읍 시다. 그래서 얘가 앞시다. 지금 계속 리을 탈락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리을 탈락하고 어때?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얘를 먼저 줬고, 그 다음 팔다의 어간 8다의 어간 8에 어미 오가 결합할 때는 지금 이거 다 뭐 얘기한다? 리을이 탈락하는 조건. 그래서 리을이 탈락해서 뭐가 된다? 오가 된다. 그래서 리을이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대. 그럼 이게 리을의 규칙적 탈락이야. 11번 한번 풀어볼래? 물론 이제 다음 문장까지 읽고 풀면 되는데 거기까지 설명하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봐보면 11번 1번 유음 탈락은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 일문단에서 찾아야 돼. 일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유음 탈락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유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래. 특정 음운 환경에서. 그럼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 아니지. 특정한 환경에서만. 그리고 마찬가지 쭉 일문단 뒷부분에서 다른 탈락 현상에 비해서 적용되는 환경이 좀 더 다양하다며. 다양한 환경에서. 자, 그래서 1번 틀렸다고 볼 수 있고, 모르겠으면 더 읽어보면 또 다시 나오긴 합니다. 11번 2번 선지 유음 탈락은 용언의 활용 과정이나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선 뭐는 찾을 수 있어? 이 문단이 용언의 활용이었지. 그럼 활용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건 이 문단에 찾을 수 있어. 단어 형성은 더 봐봐야겠지. 3문단 보면 단어 얘기 나오긴 하거든. 자, 3번 선지입니다. 리을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 리을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금 읽은 요거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리을이 탈락하지 않는다? 탈락한다며. 3번 선지 틀렸지. 4번 선지 히읗 탈락, 5번 선지 히읗 탈락. 히읗 탈락은 아직 모르니까. 자, 그러면 현재 1번 선지 틀렸다고 확인할 수 있고 3번 선지 틀렸다고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태로 이제 3문단 한번 가봅시다. 단어 형성 과정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어근이라는 말 헷갈리면 안 돼. 어간하고 어근하고 둘 다 실질 형태소라고 했었지. 어간도 실질 형태소, 어근도 실질 형태소. 단 분류할 때 기준이 다르다. 용언, 동사와 형용사를 따질 때 동사와 형용사의 실질 형태소는 어간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 단어를 기준으로 할 때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라고 하는 거다. 둘 다 실질 형태소라는 건 같으나 기준이 다른 거야. 용언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 형태소가 어간, 단어를 기준으로 할 때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야. 3문단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형성될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유음이 탈락하는 예도 있다. 합성어 또는 파생어를 만들 때, 지금 3문단 얘기야. 요걸 만들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대. 자, 이 경우 버드나무나 바느질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리을이 탈락한다. 자, 버드나무가 원래 뭔데? 버들 플러스 나무거든. 그래서 니은 앞에 리을이 탈락하는 거야. 그래서 버드나무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바느질이야. 바늘 플러스 질이잖아.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 그래서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몰라도 되긴 하는데 실제 이거지. 이 문단도 뭐라 그랬어?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그래서 그 예시 먼저 줬고, 그 다음 뒤에가 오로 시작하는 애 결합할 때 예시 줬어. 여기도 똑같아. 합성어가 파생어가 될 때, 이거 뭐였니? 합성어. 합성어에
얘가 파생어예요. 얘가. 파생어. 자, 계속 다시. 그러나 역접산에 그럼 뒤에가 이제 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건가가 발, 등, 철새와 같은 단어에서는 리을이 탈락하지 않는 것처럼 단어 형성 과정에서의 유음 탈락은 동일한 음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래. 자, 이거 몰라도 되는데 하나만 써놓자.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여기다가 수의적 요 단어 하나만 써놔.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수의적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또 그 문장 성분할 때 부사어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런 얘기할 때 또 수의적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수의적이라는 단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단어 한번 미리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그러면 3문단 가지고 11번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11번에 2번 3문단이 뭐야? 단어 형성 과정이지. 답은 2번이네. 답은 2번. 11번에 4번, 5번 아직 풀 수 없지. 4번, 5번은 히읗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3문단까지 보면 답 2번이라는 건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고 그 다음에 12번에 답까지는 찾을 수 있어. 한번 풀어보면 12번에 1번, 2번 3번도 풀 수 있는데 자, 12번에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법에서 보기, 문장을 주는 경우 그 문장 먼저 보는 거 의미 없다 그랬어. 그 문장을 봐봤자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잘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지 먼저 보고 그 선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자, 다시 그럼 12번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1번 선지를 먼저 보는 거야. A는 살다의 어간, 사례. 그럼 맞는지 먼저 봐. 저는 이 집에 삽니다 할 때 얘 사전 찾을 뭘로 찾아? 살다로 찾겠지. 그럼 어간이 얘야. 어간 사례. 그럼 여기까지 맞아. 맞아.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맞아? 조건? 틀려야 돼. 틀려야 돼. 뭐 때문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관련해서 어디 있었어? 이 문단에 있었어요. 이 문단의 앞부분에 니은, 기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그 예시 봐봐. 예시 볼 때 어떻게 나왔어? 아는, 앞, 시다 할 때. 기읍, 시다 였지? 그럼 여기도 어때? 얘가 3이다가 됐어요. 얘 뭐 결합한 거야? 비읍, 니다가 결합한 거야. 비읍니다. 틀렸네. 다시 12번의 1번 선지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라는 조건이 틀려요. 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거예요. 비읍으로. 선생님 이거는 제가 못 찾으면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도 봐봐. 살다인데 거기 나온 게 뭐야? 3이다지. 그럼 여기까지가 어간이잖아. 리을은 탈락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결합하는 게 뭐여야 돼? 비읍이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틀리다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얘만 보면 안 돼. 그럼 실제 출제 의도는 뭐야? 어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냐? 어간이 여기지? 거기에서 지금 다 뭐 얘기했어?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라고. 그럼 실제 활용되는 부분에서 어간은 여기지. 그럼 나머지가 다 뭐야? 어미. 그럼 어미가 기읍이야. 조건도 그래서 따져야 돼. 조건을 안 따지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 예를 들면 A는 살다, 어간 사례, 니은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하여 여기까지 그냥 맞다. 리을 탈락이지만 따진 애들은 답을 못 찾는 거야.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다시 하고 지문의 4문단부터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문학 들어갈 거니까 오답 정리 아직 안 한 사람은 문학까지 오답 정리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자습서 공부하시고